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6회 방송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날람과 호텔스닷컴이 국내 최고 조건의 호텔 부킹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kr.hotels.com/베스트 쿠폰에 접속하세요.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한 숙소에서 아날람을 들으세요. 남 얘기 모레 접속하셔도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혜택. 이건 개미지옥이야.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그냥 편하게 저희 남 얘기 모레 검색창에 남 얘기 모를 치시거나 아니면 namyegi.com을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kr.hotels.com/베스트 쿠폰. 예, 이 페이지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할인 혜택을 받아가시면서 전 세계 호텔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날람 덕분이야. 그렇죠. 개미지옥이야. 자, 척준경 2부대 동부대는 계속되죠.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윤관 2번 죽을 뻔했어요. 총사령관이 말이야. 그만큼 병목 지형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 성이 확실히 그 구성이 정확한 위치는 사실 설이 분분하긴 한데 가장 유력한 위치가 우리 말했던 거기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쭉 길게 따라지는 그곳이 가장 합리적인 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격파하라고 만들었더니 어렵게 만들었더니 그게 중간에 선만 끊으면 돼. 소용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의 역할이 일본군의 길다란 물자 보급선 있죠. 해상 보급선. 한산도 대첩에서 그 선의 한 중간만 끊으면 돼요. 그러면은 일본군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를 끊으면. 그러니까 윤관이 잘못 생각했나 보네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병력이 분산돼 있다가는 지금 동북 구성에 9분의 1씩 병력이 분산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간 각계격파 당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의 지금 땅에 분산돼 있는 병력들한테 일단 영주성으로 집결하라 그래. 한 군데서 하자. 한 군데서 여진족 대부대를 한 번에 깨트린 후에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알박기를 완료하자. 근데 사실 여진족이 노린 게 이거였어요. 자, 고려군은 일자로 길게 퍼져 있죠. 그놈의 병목, 이 병목을 통해서 오며가야 되는데 윤관이 병력을 한 곳에 모은다는 얘기는 길다란 병목을 병사들이 통과해서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때려잡으면 된다예요. 이때 왕자지가 있거든. 드디어 나왔나요, 이분. 오래 기다렸어요. 왕자지는 이분도 유능했던 네. 관료였기 때문에 최북단 끝까지 올라가 있었어. 네. 왕자지가 이끄는 최북단 부대가 영주성으로 이동하던 중에 걸렸습니다. 매복에. 여진족 대부대에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투는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 왕자지는 말까지 잃어버리고 거의 그 장교가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이죠. 그죠?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 매복에 걸렸다라고 하는 급보를 또 누가 들었냐? 척준경이 들어요. 이분은 뭐 무슨 기승전 기승전척. 조커. 그래서 친구를 구한다고 부대를 이끌고 달려왔는데 척준경의 부대는 말이죠. 여진족의 군대를 순식간에 격파했어요. 이게 이분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 부대도 좀 대단하지 않아요? 별무반 중에서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권력이 생긴 급이 올라갔으니까 엘리트만 뽑았어도 자기 휘하에 섰겠지. 다른 부대보다 좀 더 급이 높았겠죠. 아, 그렇죠. 이때쯤 되면 후작인데. 그럼요. 자기 맘대로 너 좀 잘하네 그럼 우리 해서 좀. 그리고 원체 스타였잖아요, 고려에서. 그러니까 좀 난다긴다 애들이 나도 척장군과 함께 있고 싶다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 분명히 그 친위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수 정예의 질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양수척일 때 습관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쓰는 애들 이렇게 옆에 됐고 격파를 하고 왕자지를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적진에 갑자기 뛰어들어요. 내 친구가 말을 잃어버렸다니. 그래서 그 여진족의 엘리트 중장갑 기사를 한 명을 죽이고 그 중간마, 장갑마라고 하죠. 중장갑을 한 말, 그 말 한 피를 빼앗아 와서 왕자지한테 줬습니다. 이 뭐 참, 뭐 말로 할 수 없다. 너무 멋있다. 아, 이걸 우리가 방송대에 계속 왕자지라고 이미 돌이킬 수가 없지만 네. 대물이라 그럴 걸 그랬나? 더 이상하잖아. 아니, 대물 맞지. 자가 원장이잖아.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진족은 지금은 알박기가 완료되기 직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알박기가 완료되면 우리는 멸망이니까 여진족의 입장에서는 근거지에 알박힘을 당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둔지가 아니라 주거지화가 돼서 거기에 이미 사람이, 그러니까 상시의 전투원이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어떤 근거지가 되는 순간 끝난 거지. 멸망이에요. 남의 땅이지. 왜냐하면 주둔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무슨 보급로를 끊는다든가 병사들만 거기를 몰래 죽이면 된다든가 이 성만 어떻게 박살내면 된다든가라는 어떤, 그러니까 거기가 전투지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영토가 되는 거잖아. 여진족의 눈에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의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부터. 여진족은 수만 명의 대부대를 편성해서 웅주성이라고 하는 동북 구성 중에 하나를 또 포위를 해요. 이때 웅주성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초반에 이제 성을 포위할 때 진열도 정비해야 되고 딱 그 포위 함락 작전을 전개를 하려면 자리가 잡혀야 되잖아. 그죠. 초반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아직 자리를 못 잡을 때 갑자기 성문을 열고 와 하고 나간 거야. 그래서 1차전을 이겨요.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성문을 걸어 잠궜어요. 여진족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화만 더 났습니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파로마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호님이 어떤 드립을 한 건지 모르시면 유튜브로 파로마 광고 치시면 나옵니다. 파로마인가요? 파르마인가요? 파로마. 파로마 광고라고 쳐보세요.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파로마를 한 거예요, 진짜. 네.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이때 외부와의 통신이 끊겨 있었어요. 음. 그래서 원군이 오고 싶어도 소식을 들어야 오죠. 통신망 자체를 여진족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여진족 입장에선 굉장히 여진족이 운이 없습니다. 웅주성에 척준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혹시 한 명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었던 거 여러 아닐까? 명설. 웅주성을 담당하던 성주가 척준경에게 믿을 건 장군밖에 없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아는데. 그치. 척준경은 낡고 해진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잠깐. 그 말 한 거 아닐까? 뭐요? 가만히 있다가 이보시오 성주 그 말을 하시오. 그 말 한번 해보게.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것이야 이러면서. 척준경은 낡고 해진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 낡고 해진 일반 병사의 옷 쩔그럭 소리가 안 나죠. 낡고 해져야, 그래서 비단 같은 게 장군 복장, 비단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야 달빛에 빛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로 보이면은 또 조금 방심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걸렸을 때. 근데 안 걸렸어요. 한밤중에 성문을 타고 몰래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포위망을 몰래 뚫고 고려 국경까지 쉬지 않고 내달려요. 이거 튀냐? 보면은 아니 근데 진짜 양수척 정말 맞았던 것 같아. 이 사람 도둑질도 한 것 같아. 한 것 같지. 왜냐면은 성을 이렇게 타고 그때 성벽도 탔잖아요. 성벽 탈 때 방패도 쥐고 탔단 말이야. 근데 성문이 또 내려오잖아. 오르내리는 게 도마뱀이야 뭐야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호님 말씀은 뭔가를 쥐고 응. 오르내리는 게 가능했다. 응. 그러면 도둑질 양수척 때 뭐 하셨나 지금. 그치. 난 다 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거기서 병력을 집결한 후에 북상을 하는 거죠. 여진족은 지금 웅주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여진족은 지원군이 척준경이 이끌고 있는 지원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세 차례나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좌절시키기 위해서. 모두 척준경에게 대파당합니다. 그리고 척준경의 부대가 웅주성에 도착을 하면 외려 여진족 포위 부대가 샌드위치가 되죠. 그죠? 성 안쪽에 있는 적병, 자기 바깥에 있는 적병 돼서 여진족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물러가죠. 성안 사람들은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번 해보게. 모두 떼창하시게. 누구 덕분이지 이런 건가요? 내가 어제 내가 누구? 내가 누구 해봐. 알세요? 아이세이 척, 유세이 척. 알세이 저 유세이 중경? 중경 아니지 그냥 이제 준이지 준. 아이세이 준은 못 잃어. 아이세이 왕. 뉴스에 차지? 자, 3월이 되면 동북 구성이 완성됩니다. 근데 참 빨리 쌓았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농경민 이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박기가 딱 되는 순간 이미 끝났네. 이제 윤관의 입장에선 성공한 거야. 그렇죠. 됐죠? 이제 끝난 거야. 여진족의 입장에서도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을까의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 저리로는 못 내려가겠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윤관은 예종 임금님한테 승리 선언문, 승리 보고서를 길게도 써서 보냈는데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을 발췌를 했어요. 자, 시호님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동여진은 동여진은 생여진이죠. 깊숙한 지역에 잠복하면서 더러운 자기 무리들을 번식시켰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 조정의 은택을 입어왔으면서도 이리와 같은 탐욕으로 차츰의 반역의 마음을 길러왔으며 우리 영토 밖에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관문과 요새를 침범하고 백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관대한 조치에 길이 들어 막말을 하고 우리를 깔보았으며 제멋대로 야욕을 품고서 우리가 자신들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자, 너무하지 않습니까?
번식을 시킨다는 얘기가 음. 대표님 이게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갖추고 치는 것처럼. 야 자기 무리들을 번식시켰다. 이분이 킵에 좀 뜨셨네. 게시판에 글도 좀 적어보시고 이분이 저 최소 게시판 한 4개 정도는 거치셨어요. 딴지 게시판, 일베, D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갈 막 이렇게. 이렇게 엠팍 이렇게 몇 개 한 다 4-5개 격파하고. 다 한번 이거 거치셨어요. 딱 그거 아닙니까? 한담충이 아니라 여진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충이다. 번식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이미 어. 최고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 무시했냐면 성벽에 돌담에 글씨를 새겼어요. 여진족들 보라고. 니네 땅에 알밖에 했는데 구경이나 해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은 원래 구고려가 소유하고 있었다. 자, 고구려를 일부러 구고려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명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고자와 구자 순서만 바꾼 거예요. 뭐냐면 구고려로 쓰면 여진족이 착각해서 더 고려 중심적으로 역사를 생각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 고구려가 아니라 구고려였구나. 끄덕끄덕.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면 이런 말장난을 합니까?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지인한테 대충 이 고려인들의 여진족에 대한 만행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는 그치, 거예요. 우리는 국뽕 다 우리 갖고 있는 그렇지. 국뽕. 우리는 남을 그렇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백이민족 같은 건 세상에 있어 본 적 없어요.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이제 여진족은 동북 구성을 없애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사실 더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동북 구성 완료를 하는 시점에서 수겨진마저 완안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단결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겨진은 거란에 삥 뜯기고 있었죠. 생여진은 고려에 삥 뜯기느라 증신이 없잖아. 게다가 문명 수준도 발달한 수겨진이 위기에 처해 인구도 많이 줄어 원래 자기보다 야만적이었어. 이런 생여진의 명령에 따라서 멀리 떨어진 고려군과 싸우다 죽기 위해서 이동까지 해준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여진족의 민족 정체성이 완성됐다. 동북 구성 완료에 의해서. 그리고 척준경의 활약 때문에 여진족은 작전을 바꿔요. 지속적으로 괴롭혀주마. 아무래도 수세에 몰린 쪽이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면 게릴라전이죠. 그렇지. 자살 작전이 아닌 이상은 네. 게릴라전이지. 어차피 우리 홈그라운드다 이거죠. 소모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의 보급선은 병목에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있으니까 한 줄로 늘어진 그 줄 있죠. 그 줄을 계속해서 끊으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찔러볼게. 계속해서 병목에 매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혀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성 안엔 농토가 없죠. 농토는 성 밖에 있어요. 유사시에 성문 걸어 잠그고 싹 숨으려고 그 농토 가운데 성이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못 짓죠. 어디 뭐 밭질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러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개의 성을 10개의 부대로 나눠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빠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10개냐? 스페어가 하나 필요하죠. 위기에 빠진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 하나가 미리 빠져 있어야 되죠. 병법이 기본이죠. 근데 이거를 무서운 게 뭐냐면 전 여진 부족을 동원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했어요. 고려의 그 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게릴라전에 고려군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력이 점점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동북 구성에. 그러니까 본토도 잘 되고 다 잘 되려고 동북 구성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동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토가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인 거야. 막대한 전쟁 비용을 계속해서 투자하는데 그게 여진족의 게릴라전 때문이니 고려는 우리 에이스가 누굽니까 지금 쌈짱이 척준경이잖아. 이 여진족의 게릴라전에 어떻게 대항하지? 그래서 척준경과 왕자지는 팀을 이뤄서 콤비가 됩니다. 유격대를 조직하는 거죠. 게릴라전을 감행하는 여진족을 역으로 게릴라전으로 또 경멸하는 거야. 이 왕자제 이 사람이 그래도 꽤나 무공이 있었나 봐.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뭐 장군이 2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자꾸 이렇게 둘만 자꾸 이름이 나오는. 그치. 엮여가지고 그리고 이거 지금 산 타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 매복하고 음. 수색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냥 다른 동북 구성에 어딘가에 있을 평범한 장군이었으면 이름이 안 남았겠죠. 그래서 안 남았네. 아니지 척준경과 별 인연은 없는 다른 장군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태곤 씨가 연기하는 척준경 벌써 나왔을 걸 드라마가. 현재 북한의 북쪽 지역 산악 지역에서 매복하고 잠복하고요. 열심히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공을 올리긴 올리는데 아무래도 게릴라전을 하는 적을 게릴라전으로 그 역으로 괴롭히는 거다 보니까 네. 전공의 규모는 작죠. 치고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소수인 거야. 네. 이때가 여진족에겐 기회였습니다. 여진족의 설계가 시작되고요. 너네한테 척준경이 있다면 우리에겐 이 친구가 있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묘아리. 사묘아리. 여진족은 사묘아리를 호출합니다. 생여진 지역으로. 현재 북한 땅이죠. 사묘아리 어떤 사람이냐면 17살 때
적대 부족에 쳐들어가서 혈혈 단신으로 일개 부족을 격파하고요. 추장의 동생을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사뮤아리가 나중에 78살에 사망하거든요. 이때는 이미 금나라가 제국이었어요. 네. 죽기 전에 전쟁 상금으로 받은 돈이 1000만 전. 1000만. 예, 화폐 1000만 개. 창고가 몇 개나 필요했겠는데요? 이 전근대 시대에 이게 어. 지금 사뮤아리는 무패장수입니다. 그리고 고려와 싸워서 이기고 거란과 싸워서 이기고 송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싸워서 무패의 전적을 자랑한 사람이고 여진족은 척준경이 없을 때 척준경이 없는 전쟁터에 사뮤아리를 투입하길 원했어요. 이때 사뮤아리는 아마 20대였을 거라고 합니다. 아, 이게 한국 역사를 네. 대충 보다 보면 그나마 이제 그 이런 급의 먼치킨 장수로 이제 유명하신 분은 충무공인데 네. 충무공은 이제 그 해상에서 싸우다 보니까 전술가잖아요. 약간은 네. 이렇게 뭐 자기의 무력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설계자지. 뭐 그런지는 아니에요. 여포 막 이런 느낌은 네. 아닌데 그래서 주로 이런 류의 얘기는 일본의 무사시나 뭐 중국의 무슨 뭐 네. 초안지나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그죠. 네. 중세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화약 무기가 없고 발사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검 이런 무기와 그 다음에 철의 재련법, 철을 재련해서 나오는 철의 강도가 철검을 만들어야 되니까. 갑옷을 못 뚫는 시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기사 문화가 나옵니다. 한 명의 기사가 수백 명을 이기고 왜냐하면 칼이 안 들어가고 화살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능해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서양도 중세에 그런 시기를 거쳤죠. 지금 고려시대가 중세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이런 거 보는 게 신선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무력으로만 승부하는 사람 보는 게. 자, 여진족의 설계 볼까요? 여진정벌이 시작된 지 지금 2년 됐어요. 1109년이 됐습니다. 여진족은 전사를 짜내고 짜내요. 그래서 6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려의 동북구성 중에 길주성을 찍어요. 이 길주성을 겹에 겹으로 포위하게 돼요. 그리고 공방전이 시작되는 거죠. 길주성은 당연히 SOS를 치죠. 그렇죠.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네. 살려준매 치는데 이 부사령관 오연총이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개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여진 부대는 일부러 오연총을 만나요. 그리고 일부러 동북구성 가장 북쪽까지 있는 공엄지까지 일부러 퇴각합니다. 퇴각을 왜 여기까지 했을까요? 병목 지역의 끝이잖아. 자,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본토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전투에 패배해서 후퇴하는 길에서 그걸 노린 거예요. 고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전륜발이로 만들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동북구성의 가장 북쪽 끝까지 진격을 했죠, 오연총은. 네. 그리고 그 순간 이때다 싶으니까 여진족은 매복해놓은 군사를 통해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반격을 하는 시점에 포위돼서 시작되는 거죠. 고려군은. 근데 고려군의 저항은 당연히 끌진 겼지만 정말 이때 팽팽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이때 부대 내에 있던 사묘아리가 일기토로 혼자 말을 몰고 뛰쳐나와요. 그래서 고려군의 진중에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군 장수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 순간 고려군의 이쪽 전열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려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묘아리는요. 휘하 유격대를 조직을 해요. 네. 즉석에서. 지금 방금 전공을 세웠는데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동북 구성 중에 2개의 성을 그대로 점령해버립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시간 싸움이지 뭐. 그치. 지원군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고려군은 졌으니까 패주하잖아. 이게 병목이니까 되게 웃깁니다. 패주하는 병력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증원 부대는 북쪽으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만나죠. 만나서 5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근데 사묘아리가 지금 자기가 속한 부대 내에 아버지도 있어요. 그 대선배들이 많아. 네. 그런데 즉석에서 총사령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날. 그리고 선봉장이 돼서 고려군의 전열을 깨부수고요. 고려군의 5만 명을 다시 패퇴시킵니다. 고려군은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증원군과 또 만나요. 그리고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군의 숫자가 풍경 좋고. 그쵸. 7만 명이었어요. 그 휘황하게 막 바람도 스산하게 불고 얼어붙은 강의를 강이면은 그 얼음 때문에 밑에가 그 얼음 안개가 막 살짝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사묘아리는 강의 얼음 위에서 고려군을 추격해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봉에 서서 무쌍을 펼치면서. 대단하네요, 이 사람도 정말. 이것이 갈라수 전투인데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패배고요. 하루 동안에 사라진 고려 정예군 있죠. 국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정예군이 최소 4만, 최대 7만 명이 이때 모두 사망합니다. 이제껏 남아있던 고려군 정예 대부분이죠. 사묘아리는 말이죠. 이날 하루 동안 개인의 무력으로 단 하루에 여진족의 영토를 회복하고요. 고려의 국력을 휘청거리게 했고요. 3번의 전투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잘 키운 무사가 거의 전술 핵급이네. 버튼 누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총사령관급으로 승진한 거죠. 총사령관 됐으니까 고려군의 해군기지 있죠. 네. 해군기지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이 사묘알이란 이름이 약간 어감이 되게 기묘하다 보니까 네. 이거 굉장히 어떤 전술 무기나 총이나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기 좋은 이름일 것 같아. 심지어는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오락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이런데 이름 써 사묘알이 이렇게 사명아리? 아이디 쓰기 좋은 이름인 것 괜찮다. 같습니다. 괜찮. 척준경 사묘아리 어. 왕자지. 괜찮다. 왕자이 좋네요 마지막에. 세 번의 대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고려군의 해군 기지까지 점령하고 불태우진 못했겠죠. 이게 불과 며칠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단시간 내에 했다. 네. 단기간 내에. 고려의 국력이 이 사람 한 명의 무력에 의해서 며칠 만에 그냥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국력이. 그리고 역할을 마친 사묘아리는 원래 이 친구는 그 숙여진이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요나라 쪽에 가서 이제 활동하던. 거기랑 싸우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자 저는 할 일 했으니까 갑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뭐 여기도 와이드 카드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때 척준경이 뭐 했냐. 역사는 사묘아리와 척준경이 만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때 아마 높은 확률로 야산에서 게릴라전에 매몰돼 있었을 이 것이다. 척준경 이 아저씨 척준경은. 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데 하필 거기에 왜 이랬는데 분신술이 잠깐 안 됐다. 요게 약간 여기가 타이밍이 미스였네요. 미스였어요. 동북 구성 계획에는 애초에 세컨드 플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의 예를 든 거예요. 태평양 전쟁 때. 그렇잖아. 이렇게 완벽하게 될 거야. 안 되면이 없잖아. 근데 지금 원래 잘못된 계획이었는데 동북 구성 병목 지역 자체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이거를 결국 실현시킨 게 척준경 개인의 힘이었어요. 척준경이 없었으면 고려의 동북 구성은 좌절돼요. 그런데 고려의 동북 구성을 좌절시킨 것도요. 결국 한 명이야. 그지? 사묘아리가 한 거예요. 고려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총사령관이었던 윤관이 탄핵당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동북 구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죠. 고려는 국가 동력을 다 썼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진족도 이때쯤 되면 동력을 다 썼어요. 하긴 뭐 내가 지치면 적도 지치겠죠. 그지?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 강화 조약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진족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종전 협상하고 싶죠. 그래서 길주성이라고 하는 성을 130일 동안 포위 공격하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군사력 전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길주성은 길주성대로 악착같이 버티거든요. 화살도 떨어져, 돌도 떨어져, 돌은 이제 던져야 되니까 물도 식량도 다 떨어져.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드디어 외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성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 외성이 한번 뚫려요. 그러면은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죠. 적병이 몰려 들어와서 내성과 외성 사이에 갇히게 되죠, 일시적으로. 네. 이때 일시에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왜 화살을 쏟아부어서. 동물원 생각하면 보통 맹수들이 있는 우리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폭 빠지게 쫙 해자처럼 둘러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뭐 진격의 거인에도 보면 네. 그 구가 나누지 겉에 큰 성 그 큰 벽이 큰 장벽이 있고. 그 안에 또 있잖아요. 네. 이제 외성이 무너지고 내성이 무너질 차례잖아요. 해가 떨어졌는데 그 달이 밝지 않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은 내일 너네 다 죽일게. 내일 보자 하고 물러나서 잡니다. 외성이 무너졌으니까 내일 마저 하자. 네. 어둡고 하니. 고려군은 다 죽게 생겼죠.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밤을 새서 내성 안에 내 내성을 쌓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은 그 무너진 성벽을 가지고 하룻밤에? 예, 정신력.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대표님. 정신력이다 이거. 어. 네, 즉 내성과 그래서 외성을 무너뜨렸더니 내성이 외성이 되고 내성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여진족은 그 모습을 보고 날이 밝고 다음 날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도 힘 빠지지. 말 없이 물러납니다. 진 빠지지. 너무 진이 빠지니까 어. 그냥 물러나 버려요. 정신력의 민족. 김치. 이걸 쥐지라고 그때는 하죠. 김치 안 먹었을 텐데. 이거 딱 그거잖아. 더 이상은 네이버. 김치 스파이시 네이버 오케이 유인하면서 간 거네. 여기까지 오면 고려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징그러운 것들. 진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긋지긋한 나머지 우호관계를 맺는 거 외에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제 악수할 때가 됐죠. 근데 고려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근데 여진족의 한자로 완한 오야속, 이 여진족 추장이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친을 먼저 청해요. 화친을 먼저 청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고려인의 후손이고 김씨의 자손이고 옛날부터 고려를 존경했다. 아버지의 나라로 부를 테니 조공도 바칠 테니 너그럽게 동북구성을 되돌려 주세요라고
외교 전문을 넣게 되는 거죠. 굳이 부르시고 싶으시다면 권시광이라고 굳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존심을 내주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이 전쟁의 추이에서 여진족은 이런 식으로 꿇는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협의를 맺을 때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연하네요. 지금 추장이 완한 오화속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유연해요. 이 사람의 동생. 이 사람이 아골타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아골타로 넘어가야 되면 아골타는 보다 좀 더 강직하고 거칠고 군인 같은 사람이야. 좀 더 호전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금나라 태조고요. 금나라 태종은 또 동생이야. 아골타의 또 바로 밑에 동생이야. 이 사람이 완한 오걸매입니다. 완한 오걸매는 힘이 천하장사였고요. 이 사람도 스스로 엄청난 장수였어요. 무공을 나- 뿜어내는. 근데 나 쓸데없는 나 국뽕차. 역시 고려인 김씨 후손이라서 다 씨가 좋네. 근데 완한 오걸매는 성격은 또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 형제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네, 세 명 다 이렇게 무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대단하다. 아니 완한 오화속은 무력이 뛰어나지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났으니까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를 아. 했을 거 아니에요. 완한 씨라서 된 것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칼도 못 드는데 이 그래서 사람은 나왔을 거 정치력이 아니야. 훌륭하고 이 사람은 정치력이 훌륭하고 신중하고 유연하죠. 그냥 완한 권시광으로 오화속은. 퉁칩시다. 그러니 자 실리만 되찾으면 돼요. 이 사람은 동북 구성만 되찾으면 돼요. 여진은 땅을 되찾겠다는 거고 고려는 다 죽게 생긴 지금 국경 밖에 나가 있는 정예병 아직 살아있는 정예병 그리고 구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인구 이걸 지키자는 제안을 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겼냐? 비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그걸 했잖아요.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측 다 절반의 성공을 하고 하친이 이루어졌는데 뭐가 중요하냐? 서로 이제 다시는 적이 되기 싫게 된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서로 그렇게 상대가 끝까지 버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내가 이긴다고 해도 내가 멀쩡하게 이기지 못하겠다는 걸 정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여진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 제국을 만들고 나서도 금나라와 고려는 서로에 대한 침략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야말로 생각 자체도 못해요. 아골타는 훗날 고려를 먼저 침공하는 장수가 있으면 이겨도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금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분쟁이 없어요. 좋다. 서로. 서로 없어요. 나중에 여진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금제국이 되잖아요. 네. 당연히 여진족의 후방은 고려예요. 당연히 요 나라는 고려에 SOS를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협공하자. 요 나라 죽게 생겼으니까 고려 씹었습니다. 우리 이미. 우리는 더 이상은 네이버 네. 주지. 쟤네랑 싸워봐서 더 이상은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금제국을 이제 금제국의 태조가 됐습니다. 완한 네. 아골타가. 이때 추장이 자기 형이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싸우죠. 네. 동시대 사람들이야. 고려와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완한 아골타는 지긋지긋하게 야 우리랑 지긋지긋하게 싸운 그때 그 추장의 동생분이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 고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신의지우 지역 있죠? 네.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막 이랬다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근데 아골타가 뭐라 그럴게요? 아유 고려 땅을 내가 왜 알아서 잘 관리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돼요. 너 이거 주고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쥐고 있는. 그래서 서로 너무 증오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너무 싸우게 되다 보니까 화친 관계,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경 분쟁을 미리 해결했어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거 왠지 소년물에서 네. 실컷 싸우다 결국은 하하하 웃으며 얼굴의 상처를 함께 풀밭에 드러누는 이렇게 세다니. 그리고 원래는 인정해주마. 그리고 생여지는 원래 말이죠. 네. 원래는 기미주라고 하는 고려 땅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근데 어쩌다 보니 민족 정체성도 각성되고 여진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국가로까지 발전해서 완한이 왕실이 돼버린 거야. 완한 씨가. 고려가 세게 키웠네. 세게 근데 너무 세게 키운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쵸? 나중에 정강의 변이라고 좀만 더 있으면 송나라가 작살납니다. 형대잖아 형. 네. 원래는 이게 우리는 어쨌든 고려의 형대는 거잖아요. 제국이 되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완한 오화속은 음. 아버지의 나라로 모실 테니 봐주시고 동북구성을 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동생인 아골타가 금나라 황제가 됐는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할게. 이 말을 하고 싶지 아골타도. 근데 고려 놈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놈들이니까 형 취급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려의 입장에서도 이미 제국이 됐는데 형 소리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윤관 그 얘기 네. 했잖아요. 내가 너 아들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분이 그래 여진족 애들이 내가 유연하다고 한 이유가 얘들이 순서를 잘 알아. 그렇네요. 윤관 그 사람
순서도 모르고. 순서를 몰라요. 순서를 잘 알아. 유연도 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고려 얘기해서 고려국공 찰 줄 알았던 여진의 마음이 가네. 그러네. 고려가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싸웠냐면 요 나라가 우리 제발 양쪽에서 협공하자라고 했을 때 고려가 금나라에 일러 바쳤어요. 맞아. 일러 바치고 우리는 그대들의 배후를 정말 쳐다도 안 볼 테니까 마음 놓고 멸망시키라고 요 나라를. 쟤들이 저런 말 했다면서 어이가 없지 않냐면서. 우린 친하게 지내자가 된 거예요 진짜. 야, 쟤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이것이 비록 비겼고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고 사실 여진 정벌 자체 실패한 거죠. 네. 그러나 소득은 있었다.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은 그건데 요혐인데 요혐. 요 나라 애들 진짜. 이상하지 요 나라에 않니? 요혐이지 요혐. 둘이 합쳐서. 왜 원래 친구가 셋이면 한 명이 딸을 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요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그렇게 거죠. 거지. 요남충들. 처음에는 이 여진족과 고려가 둘이 싸워서 요 나라가 너희들 또 싸운 이랬다가 갑자기 둘이 이제 너네 이기는 애랑 나랑 편 먹자 이랬는데. 둘이 친구 되고 넌 뭐 하는 애야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원래 요 나라는 여진족들의 전투력을 잘 알았어요. 쟤네가 분열돼 있어서 그렇지 10만 명의 정예병이 한 부대로 편성만 되면 천하는 저놈들의 것이다라고 판단은 했어요. 문제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기회를 누가 만들어줬죠? 우리 민족이 고려가 만들어줬어요. 세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중국사를 바꿨네요. 이 절벽에서 사자 새끼 그치, 밀어갖고. 그런 느낌처럼. 올라오는 것만 내 새끼. 근데 절벽에 우리도 같이 떨어졌어. 떼굴떼굴 만신창이 됐어. 잡고 뛰어갈 줄 몰랐지. 그리고 인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지 해결은 됐지. 인구.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네. 자, 전쟁은 이렇게 끝났고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윤과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척준경은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혹을 받는데 이자겸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외척이고요. 간신배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슬픈 게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참 그런 게 확실히 그 필드에 있는 사람이 네. 그 필드가 아닌 곳에서 이제 뭔가 전개로 들어왔더니 전개로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히 예나 지금은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 스텝이 꼬이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인데 척준경은 자기가 보스로 모시던 윤관이 돌아가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붕 뜨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 사람도 이 정도의 대장군이면은 또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스폰 없는 조폭은 원래 좀 방황하게 돼. 약간 그건 조금 심하고 왜냐하면 원래는 이 사람이 조폭이었지만 지금은 스타잖아. 민중의 스타인데 그렇죠. 스포츠 스타 선수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한 거예요? 아니죠. FA가 된 거지. 근데 지금 팀이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죠. 아 시즌이 끝났어. FA가 FA가 됐는데 됐는데 시즌이 끝났어. 지금의 이치로 선수 같은 느낌. 이치로 선수 지금 팀이 없대잖아요.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때 이자겸이라고 하는 고려의 정치인이 척준경을 자기 일파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왕자지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왕인 예종한테 이자겸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성공해요. 근데 이게 결정타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근친혼은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왕의 이게 외할아버지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친혼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냥 형제, 사촌이나 배다른 네. 형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모랑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예종이 돌아가고 나서 자기 외손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자기 딸의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딸의 아들한테 또 시집 보내요. 시집 보내는 거죠. 근데 이모가 내 와이프가 돼. 두 그쵸. 명이나. 근데 이제 근친혼이 아무리 고려해서 성행했어도 그 같은 계열의 형제나 먼 사촌 뭐 이런 정도였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해 안 해서 이자겸이 좀 무리수를 둔 거라서 굉장히 구설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귀족이나 고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나? 그게 너무 근본 없는 짓인 거야. 그들이 보기에도. 그 생각해봐요. 사촌까지는 고려인들도 봐줬다고. 사촌까지는 그냥 뭐 지금 그냥, 생각해도 뭐 약간 그러니까 평행한 무난하다. 관계 중에서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이게 위로 가서 이렇게 막 그쵸. 꼬여서 가니까 이모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내 여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되고 자, 이분이 인종 임금님인데 인종 임금님이 왕위에 오를 때 14살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봐봐요. 이자겸의 외손자죠. 이자겸의 외손자이자 이자겸의 사위예요. 좋네요. 네. 근데 예종이 죽을 때 아까 그랬죠. 형제 승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종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이제 당연히 그럼 나이가 같지 않을까 했단 말이에요, 왕위를. 아직 인종은 어렸기 때문에 14살이니까. 그런데 예종이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힘이 없잖아. 그래서 이자겸한테 그 뒷배를 부탁한다. 맡기노라. 얘를 부탁한다 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자겸은 뭐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실권자가 된다는 건 자기가 국정을 농단할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왕을 내가 데리고 내가 배운데 어린 왕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자겸 이 사람이 이제 간신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근친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고려 음서제도 있고 네. 근친혼도 하고 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요. 그 귀족들이 일종의 그 나눠 먹기, 국정에 그렇죠. 대한 자기들끼리. 어떤 그치 그 파일을 핏줄로 나눠 그 먹기잖아요. 나눠 먹기인데 이자겸이 독식을 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자기들끼리 이의제의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 연결고리 희미해지잖아요. 네. 즉 고려시대 상층부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지도층들이 분열의 계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더 먹으려고 하니까. 혼자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무신정변이나 이런데 막 밑에 이제 네. 고려가 막 뭔가 어지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갈등의 싹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어떤 일종의 연합체였던 거죠. 네. 귀족 연합체, 지도층이었는데.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는 연합체였는데. 그지.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이랑 뭐 LG랑 뭐 서로 사돈지간이고 네. 재벌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막 뒷돈 밀어주고 삼성이 혼자 컸다 치자 이거야. 그럼 왠지 LG나 다른 입장에서 혼자 클라 그래 이런 느낌 들면서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끼리 전경련이고 뭐고 다 깨지면서 와해가 되는 기분인 거죠. 엘리트 집단이 한 팀이 아니라 그죠. 링이 된 거죠. 그렇죠. 음.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음. 누군가가 독식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자겸 이후부터 그렇게들 서로 많이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덮어씌워서. 음. 그전에는 귀족끼리 서로 안 죽였다고. 그럼요. 예. 자기 아들들은 진짜 대표님 말대로 정부 요직에 앉혔는데 심지어 고려의 모든 불교의 수장 있죠. 그것도 시켰어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 중에 승려가 있었거든요. 진짜 다 했어. 그래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또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력은 없는 사람이잖아. 군사력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척준경을 끌어들이면 군사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척준경 그럼 이제 케로베로스의 척준경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사돈을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다 혈연 가족 집단으로 이게 돼버린 거야. 이자겸은 왕자지랑도 사돈을 맺어요. 왕자지의 딸과 자기 아들을 또 사돈을 맺어서 그렇게도 또. 그치. 맺어놓은- 왕자지도 이제 이쪽 일파가 돼가지고 이 국정을 사실은 농단하는 사실 혹은 실권을 휘두르는 이 그룹이 돼버린 거야. 아무도 못 믿을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가족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족으로도 맺어놓으면 제가 나를 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 생각하면은 덜하게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하겠지 그리고 않을까요? 어쨌든 척준경한테 왕자지는 자기 그 브레인이잖아. 근데 많이 해먹었어 이자겸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 너무 많이 해먹었지. 거의 조선의 민비와 민씨 집안 있잖아. 네. 딱 그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의 흡사 왕이 되려고 거의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살의 어린 왕 인종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 내가 왕이 아니야. 14살이 왕상 왕이지. 그런 감정이 생기나? 생겼어요. 생겨버렸어. 생겨버렸는데 그런 사실 인종 자체가 권력에 대한 차가운 그 접근법과 그런 걸 그 감각을 타고난 어린인데 너무 어렸어. 청소년? 이때. 아니 14살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온 거지. 내가 왠지 왕인데. 이게 싫은 건데. 그치. 내가 사춘기가 왕인데. 온 거지. 사춘기가 겹치셨네.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그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종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이때 실권자는 이자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종 측이 이 어린 왕 측이 권력 투쟁을 하면 어린 왕 측이 쿠데타란 건데 전통 사회에서 난을 왕이 일으켰다고 하진 않으니 그쵸. 이자겸의 그쵸. 난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억울하다. 같은 말이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척준경한테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금제국이 세워져. 그래서 완한 아골타가 우리 형대접해줘라고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척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여진족과 하도 많이 싸워봤잖아. 힘을 느꼈던 거예요. 아니 그 왠지 이게 척준경의 마음은 아까 내가 그거야. 지금 진짜 박터지게 싸워서 어떤 끈끈한 어떤 적이지만 유대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되니까 쌍따봉하면서 멋진데 좋아. 뭐 해주지 뭐 약간 이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쾌남 쪽이거든. 네. 지금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맞아, 진짜 쾌남아야. 멋진데 좋아. 그럼 이런 식이었을까? 정말 니네 요 나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거야? 멋있어.
그래 형 그 정도면 형이지. 그 형 대접해줘야지. 뭐 이런 거. 그 정도 해줄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런 감정이 묻어 있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외교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러다가 1126년에 인종은 18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겸을 실각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는데요. 사춘기에서 이제 중2병의 말기로. 성급했죠. 궁궐 내에 이자겸 일파를 먼저 학살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생각한 거. 궁궐은 언제나 마지막이죠. 사실 이때 인종이 이자겸만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척춘경도 같이 치려고 했었거든요. 같이 치려고 했죠. 둘 다 없애려고 했었거든. 근데 마침 척준경은 궁 안에 없었어요. 이 사람 참 마침 뭐 이 위치 선정이 되게 장난 재밌네요. 마침 사멸을 안 싸워서 여기 계신 것일지도. 자, 그런데 궁은 종용해야 되죠. 궁은 최종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야지 궁에서 일어나고 시작하면 안 돼. 네. 궁은 굉장히 커다란 뭡니까 시설물이잖아. 네. 여기서 난리가 벌어지면 바로 뉴스가 됩니다. 그 궁에서부터 먼저 궁에 있는 이자겸 일파를 학살하기 시작하면 나 친위 쿠데타 시작했어라고 알려주는 꼴이죠. 이 사람이 18살 때 아직 좀 그랬던 거야. 근데 그래서 소식을 전해들은 이자겸은 바로 척준경을 궁궐로 급파하죠. 나가서 해결해 주세요. 갔더니 왕궁이야. 성벽이 아니야. 왕궁을 내가 침범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제 어리버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또 순진한 면이 있는 거야. 문제는 궁 안에 자기 동생 척준신 그리고 자기 아들 척순이 있었는데 안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자겸 일파로 분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되겠지만 이제 척준경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시기하는 무리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척준경에 이 사람의 뒷배로 동생이 막 되게 높은 데도 올라가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평소부터 싫어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인종과 함께 이 친위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먼저 죽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근데 옛날에는 실내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단밖에 던지는 겁니다. 실외로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무래도 의학적인 어떤 위생 수준 이런 것 때문에 감염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문화 자체가. 아니 근데 뭐 생각해보면 지금 유추해봐도 충분한 게 일단 척준경의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비루하잖아요. 네. 그지. 그러니까 비루하니까 이제 비루한데 약간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싸움박질이나 잘해가지고 지가 뭐 다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무슨 뭐 하늘을 다 가진 것처럼 군다. 그리고 척춘경까지는 그래 내가 인정하겠어. 그럼 동생 니는 뭔데? 그치. 그거 크지. 니는 뭐니? 니도 어차피 출신 똑같잖아. 너네 형은 그렇다치고 너는 왜? 그런 아이, 마음은 형이야. 자연스럽게 든다고 봐요. 형이야 싸움이나 잘했지. 닌 뭔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자 궁궐 단밖에 던진다 그랬죠 제가. 네. 안에서 죽인 사람들을 단밖에 던져. 누구를 이렇게 가서 봤더니 자기 동생과 아들 죽어있는 시체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척준경은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당연히 눈이 뒤집어지죠. 자기 혈육을 지금 자기 친자식하고 친동생을 잃어버리면 불 지를 수 있죠. 궁궐이고 뭐고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서 무사들이 무장을 해서 이러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궁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성문을 나오지 않잖아. 근데 딱 인종한테 본인 옆에 지금 그거 하는 장수 애들 내보내라. 그랬더니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안 내보내지. 그랬더니 그러면 궁 안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지. 그럼 나오겠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난입을 해서 모두 쓸어버립니다. 모든 호위무사들을 쓸어버리고 인종의 눈앞까지 진격을 하는데요. 이때 척준경은 이미 나이가 지긋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려시대 임금의 호위무사 용호군이라고 하거든요. 드래곤 앤 타이거. 그리고 이제 견용군이라고도 합니다. 황제죠. 네. 용을 지키는 군사. 어용군인. 옛날 고려말로 네. 견용군. 최후까지 남아있던 인종의 보디가드 2명과 2대1 검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인생 최초의 패배를 당하죠. 어허. 비록 2대1이고 이 2명은 신체적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물론 고려에서 가장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왕의 최측근 호위 부사라면 근데 척준경은 정말 자기가 질 줄 몰랐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이 나이가 이렇게 무섭다. 여기서 인종이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척준경을 그 자리에서 살려줍니다. 왜 졌냐면 이게 이제 그 무사가 무사 일을 안 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그런 거야. 정신력이 나태해진 겁니까? 나태해진 거지. 우리가 정신력이었는데. 그럼 인종이 척준경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불찰로 흉악한 자들이 이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대신들에게 근심과 수고를 끼쳤다. 이것은 모두 나의 죄이다. 이제부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신민들과 함께 새롭게 교화를 할 것을 맹세한다. 그대는 척준경이죠. 그대는 더욱 수신에 힘쓰고 기왕의 일은 다시 생각하지 말자.
성심껏 나를 보좌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건 나중에 조서로 보낸 얘기긴 해요. 근데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살려줬죠? 죽일 수 있는 걸? 네. 그리고 나도 잘못했다라고 은근하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사람 원래 누가 알아주면 감동받는 유형의 인간인데 척준경은 왕이 자기한테 은근하게 구니까 마음이 눈녹듯 녹아요. 그래서 일단 왕은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거예요. 친위 쿠데타에 실패해서 이자겸의 집에 가서 살아요. 궁궐이 불탔는데 자기가 해치려고 했던 사람 자기 외할아버지지만 집에 가서 기거한다는 건 완전한 항복이죠. 이자겸이 거의 뭐 데려와서 거의 유폐시키다시피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그러나 이자겸의 권력의 핵심은 척준경 아닙니까? 결국 다 군사력이잖아. 이 척준경 군부의 스타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려놓고 일단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인종이 한 번의 실패가 아, 내 인생 망했구나로 하지 않고 다음을 절치부심을 한 거죠. 다음을 본 거지. 이때가 내가 성급했구나. 이자겸을 없애기 위해서는 척준경을 먼저 해야 돼. 아 그럼 저 둘의 사이를 갈라놓아야겠구나. 그쵸. 척준경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자겸은 사실 인종을 독살할 것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종은 자기가 독살 당하기 전에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만 기다려요. 근데 벌어집니다. 사이가. 네. 정말 어처구니 없이 벌어집니다. 척준경네 집 하인과 이자겸네 집 하인이 싸워요. 싸우는데 싸울 때 대표님 이렇게 싸웠을 거 아니야. 야 니네 주인은 어쩌고 저쩌고 니네 주인은 어쩌고 저쩌고 랩 배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윗사람 뒷사람을 약간 니네 애미애비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척준경 하인이 분해서 들어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일러 바칠 게 있다고 해서 아니 이자겸 대감네 하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척준경이. 그래서 막말을 했. 이자겸의 집에 쳐들어가서 쓰고 있던 모자 집어 던지면서 나한테 사과해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과 안 했어. 여기서 이자겸이 어리석었습니다. 여기서 사과했어야 돼요. 그치. 이놈이 깡패였다는 걸 잊지 오셨네. 너무 오래돼서. 이게 원래 이게 좀 느낌이 완전 깡패인데 완전 건달이잖아. 그치. 이게 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애티튜드는 절대 아니잖아. 옛날에 아무리. 불같던 시절이 다시 나오는. 아무리 이렇게 네. 뭐 서로 업신여김을 당했다선 치더라도 여기서 자기 하인을 좀 곤장이라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사과를 시키던가 자기가 은근하게 굴었으면 되는데 이자겸은 이제 왕마저 독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차례야 지금. 유폐를 시켜놓고 자기가 지금 모든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지금 상태니까. 그러니까 척준경이 작아 보였던 거예요. 척준경은 그래봐야 무인이잖아. 그지? 그리고 감히 내가 사과를 어찌하나. 그러니까 척중이 더 웃긴 거예요. 그런 정도의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욕당했다고 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드자비질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쵸.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조선시대로 치환해보자. 사대부끼리 아무리 노비끼리 자기들끼리 뭐 니네 주인 어쩌고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 누구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나와서 사과해. 하면서 사과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래 애티튜드 왜 우리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거 백정 얘기할 때 이 네.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좀 그러다 보니 결국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처럼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온 거지. 그런데 이자겸은 사과 안 하죠. 여기서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과를 원하는데 못 받은 게 되는 거야. 척준경 같은 사람의 성격에서는. 인종은 지금 이자겸 집에 거의 유폐당해 있죠. 인종 그래도 자기 보디가드 있을 거 아닙니까. 밀명을 내립니다. 역적을 처단해다오. 그러니까 밖에서 드자비질하는 걸 이렇게 인종이 이렇게 귀로 듣다가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자동으로 하나는 죽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당겼구만 딱. 그렇습니다. 근데 척준경을 잡으면 인종은 다 잡는 거예요. 진짜 이의제이다 이거. 그러게요. 봐봐요. 척준경 덕분에 살아난 군사만 계산해봐도 10만 명은 바로 산출돼요. 고려 대가족 사회잖아요. 10만 명의 가족 친지 합하면 100만 명 넘어가요. 이 정도 단위의 민심은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고 게다가 군부의 스타잖아요. 그죠. 전쟁을 치르게 되면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렇잖아. 그런데 척준경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척준경은 인종의 밀명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꼬라지 받아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어명이야. 명분이 생긴 거지. 어명이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니까 왕이 제일 높잖아. 그래서 넘버1의 명령으로 넘버2를 체포하는데 이놈이 나한테 실수도 했단 말이야. 군대를 이끌고 이자겸을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이자겸은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실 끝나버리는 거죠. 이자겸도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뒤늦게.
근데 너무 늦은 거지. 너무 늦었지. 너무 늦은 거지. 아 근데 이자겸 입장에서 그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사과할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 거지. 그거에 그 노비들끼리 뭐 이렇게 하인들끼리 아니 대표님 제 말은 전략적으로 사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거의 실권 솔직히 1인자인데 과연 척준경한테 과연 사과를 했을까? 그래도 척준경이 군사를 쥐고 있으니까 군부를 쥐고 있는 건 무서운 건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1인자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 군사를 쥐고 있는 결국 칼자루 준 척준경이 뒤에서 진짜 상황이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기에도 애매하고 원래 척준경이 내 편이었으면 우리끼리 잘 일해야 되는데 일단 척준경의 애티튜드가 일단 거기가 약간 미스테리인 거야. 이게 만약에 그냥 하인들끼리 했다가 그렇게 가서 했으면 네. 척준이 진짜 물에 배에 피가 끓어가지고 옛날 버릇 나오셨네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기보단 중간에 수많은 이간질로 약간의 그 의가 상하고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그게 결국 방아쇠가 된 게 아닌가라는 정도. 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오며가며 감정이 악화되는 것들이 역사 기록에 많이 거세됐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인자가 되고 났을 때 이럴 수도 있죠. 척준경 지금 굉장히 상승했고 아까 필동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분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는데 지지 세력도 있고 기반도 있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환대하는 거 어떤 그런 베네핏에 비해 네. 자기가 별로 뭔가 못 누리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 나 이쯤 되면 뭐 총리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민정수석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왠지 그냥 그럼 주변 가신들도 말이 많았겠지. 어. 이자겸 너무 방자하지 않느냐. 이 나라가 지금 고려가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다 척장군 덕분인데. 그래서 그치. 아마도 인종이 그 감정의 틈을 정말 차분하게 잘 파고든 그러니까. 거야. 이 젊은 사람이 대단해요. 이게 중이병이 세게 걸려봤잖아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망해봤잖아. 와. 그렇지. 그래서 이자겸은 정말 허무하게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종은 다시 궁으로 복귀해서 1인자가 되고 척준경을 원래 문화 시중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총리 넘버 2. 그런데 척준경은 문화 시중은 너무 저한테 과하다. 문화 실황이 되겠다. 그래봐 넘버 3지만. 그리고 그 대신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 정말 몇 개의 문어발식으로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해버리는. 옛날엔 겸업이 됐어요. 문화 실황 겸 뭐 판부사 뭐 이런 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책을 갖게 돼요. 몇 개 부처의 장관, 국방부 장관, 부총리 이러면 실제 실권자는 척준경이죠. 고려에 그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양수겸장, 벼슬 양수겸장 맞아요. 되게 많이 했는데 드디어 싸움 실력 하나로 양수척 생활을 했던 척준경이 고려의 첫 번째 권력자가 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에요. 자, 고려의 실권을 다 가졌잖아요. 네. 다음에 문관들이 척준경을 탄핵을 해요. 그럼 말 타고 달려와서 밟으면 되잖아. 왜 탄핵해요? 어딜 감히. 왜냐하면 이자겸과 같이 손을 잡긴 잡았지 않았냐. 이자겸은 지금 반역자가 돼서 처벌을 처단이 됐는데 함께 같은 당여였던 척준경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되냐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었어요. 그 처음에 그 이자겸의 밑에 집사 같은 사람과 척준경 내 집사 같은 사람이 싸웠을 때 그 이자겸의 밑에 있는 사람이 막말을 했잖아요. 그 막말한 게 너네 궁궐에 그때 처음에 침입했을 때 불 지르고 임금한테 화를 쏘고 이거는 대역죄인이다. 대역죄인은 옛날에 뭐가 되는 다 관비돼야 되는 건데 너네 지금 주인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아무리 이자겸을 제거하는 공은 컸지만 왕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궁궐을 침입하고 왕에게 화를 쏘고 이것은 정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반역 맞지. 원칙적으로는. 조선에서도 다 조선 당쟁 보다 보면 캐캐 묵은 거 다 다시 꺼내갖고 근데 이상하게 이 싸이월드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했구만. 옛날 거 발굴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탄핵을 순순히 당해줘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권세가 있고 본인이 이게 지금 다 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반역자 이자겸을 도왔다는 이유로 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귀향을 가줘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 인종의 입장에서야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면 왕의 친정 체제를 완성하려면 척준경까지 제거하는 게 맞죠. 네. 도구로 썼던. 근데 성공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귀향을 보낸 지 이듬해 다시 고향인 곡주로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관직 지출만 하지 마라고 하고 모든 특권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그 싸이월드 발굴해서 어쨌든 이런 사람 정계에 있는 거 이런 거 참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실 그걸 가만히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마치 그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관련된
뭐 그런 류의 어떤 이슈 제기 네. 비슷한 건데 그럴 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액션은 있어야 되잖아. 뭐라도.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 모른 척도 하던데요. 물론 모른 척하는 네. 경우도 있죠. 그 권력을 척준경이 순순히 내려주고 탄핵당해줘, 귀양가줘,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에 죄인으로서 따라줘. 요게 미스테리한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그런 액션을 한번 취해주면 당신의 어떤 그런 재산이나 위신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한번 그냥 갔다 오라는 거 있잖아. 그렇게 제 생각도 비슷해요. 음. 일단 두 사람은 서로를 좀 인간적으로는 좋게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말이 돼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미 다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어쨌든 그 발굴할 일도 이제 한번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제 뭐 이제 없는 거지 뭐가 아무것도. 그리고 척준경도 정작 고려 제1의 실권자가 되고 나니까 현자타임 왔던 것 같아.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윤관 이후로 섬긴 사람은 인종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자겸은 자기가 섬긴 사람이 아니잖아. 이자겸은 척준경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척준경 그들은 입장에서 파트너였던 이자겸은 것뿐이고. 파트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보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정작 첫 번째 실권자가 되니까 자기 위에 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자겸을 제거할 때 이미 왕에게 충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 곡주로 돌아가서 16년 동안 편안하게 부유층이자 귀족으로서 삶을 누리다가 편안하게 사망을 해요. 굉장히 참 미묘합니다. 네. 예, 보통 이런 경우가 없죠. 보통 이게 끝이 안 좋거나 아주 창대하거나 네. 이게 떵떵거리면서 아예 안동 왕이 김씨, 돼버리겠다든가. 안동 김씨 된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또 되게 부드러운 엔딩으로 네. 되게 부드럽게 두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음. 협상이 오갔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륙이 아주 잘 됐다. 뭔가 그러니까 연착륙? 척준경은 그 동북 그 북쪽의 전투 빡센 거와 이인종은 빡센 중이병의 그거가 그러니까 뭔가 대차게 겪고 나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쓱 이렇게 간 거 아닌가. 그 스무스한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조선하고 다른 점인데요. 네. 고려는 조선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시대였어요. 이게 역적이냐 충신이냐 둘 중 하나여야만 하지 않는 거야. 역적인 점에서는 역적이고 충신인 점에서는 충신 아니냐는 거지. 왕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간 건 궁궐에. 그건 그것대로 반역자로 기록이 되고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공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역 열전에도 올라가 있고 반역자 목록에도 올라가 있고 사후에 추중되는 거 있잖아. 네. 그 공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거 같다. 친일파 목록에도 올라가 있고 독립운동하신 투사에도 목록에 올라가 그렇죠. 있고. 그런 분이 계시죠. 있잖아요, 우리. 인촌 김성수라고. 이게 고려 조정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척준경에 대한 평은 당대평도 그렇고요. 네. 07과삼.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척준경 어떻게 정리를 하지라고 하다가 이게 맨 처음 찾다 보면 이제 그 논쟁의 기반이 이제 바로 요 얘기란 말이에요. 역적이냐 충신이냐라는 거지. 근데 이런 기분 있잖아. 뭐 역적이다 그러면은 혹은 충신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정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있단 네. 말이야. 역적 얼마나 못돼 처먹은 놈이지. 뭐 어. 충신이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의리와 뭔가 충효를 지녔을까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느낌이 역적이냐 충신이냐라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의 기분이 정해지는 게 왠지 갑자기 내가 스스로 현자 타임에 오면서 고가웠던 게 역적이냐 충신이냐는 그 왕 기준에서 얘기지. 그렇네요. 그 왕을 빼고 만약에 사인, 개인 척준경을 보면 척준경은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때 열심히. 아까 왜 우리 여진 쪽 입장에서 보면 마귀지만 네. 그런 기분이잖아. 아니 뭐 이렇다고 해서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자면 뭐 친일파는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그냥 한 개인의 욕망에 기반한 선택들을 따라서 그 한 개인의 개인사를 따라가다 보면 본인의 능력을 펼치며 살았던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개인을 마주하다 보면 근데 갑자기 거기에 어떤 프레임이 들어갈 때 네. 역적이냐 충신이냐 가깝게는 뭐 친일파냐 뭐 그런 뭐 애국지사냐인데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관은 관데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잖아. 이거 그 가운데 어딘가의 점이지대 안에서 생각이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다 넘어 놔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저쪽 아니면 이쪽으로 흑백 논리로.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렇다면 만약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이렇게 넘기고 싶은 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방금 이것처럼 네. 역적이냐 충신 이게 누구 기준이야? 왕 기준이지.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찬양해 주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지. 그잖아. 물론 친일파나 그거는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 같은 공동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런 정도 이 몇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 사람인데 얘기인데 네. 이걸 역적이나 충신은 고려 조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어. 근데 어쨌든 봉건사회고 그게
가치였던 시대니까 그쵸. 그것도 인정하자 이거예요. 고려 왕의 세계관으로 인정하자 이거야. 그래도 가치가 양립할 수 있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니까. 맞아. 왜 사람을 둘 중에 이러냐면 하나로만 판단하니까. 고려사, 고려사전료 그리고 고려사에 포함되어 있는 척준경의 열전 있은 사람들은 고려 그 조선의 관료들이에요. 네. 원래 동아시아 전통이 왕조가 갈리면 전 왕조의 역사서를 후대 왕조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애들이 왕 너머의 상상력을 거세당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거기다 끼워 맞추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성리학적 근데 세계관에서는 사고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군사불일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군사부일체는 고려도 군사부일체인데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역적 아니면 충신이어야 돼. 얼마나 애비애미 없어 보였겠어. 너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출신도 비루하고.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나름대로 점이지대가 있음을 인정했죠. 이게 그쵸. 나름대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품위가 있죠. 아니 왜냐면 고려시대 척준경이 이런 양수척에서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된 거나 혹은 조선 초기에 장영실이 그런 된 거 네. 많은데 자기 한 사람의 자기 생애 내에서는 힘들어요. 대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근데 그게 이제 세탁의 관점 말고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까지 막 물론 이제 사다리가 걷어차진 건지 뭐 이렇게 계급 이동이 힘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어디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좀 느껴진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지.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척준경의 무공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역열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반역자의 전공을 깎으면 깎았지 과대평가해질 이유가 없어요. 조선 관료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선에서 고려사를 아주 그렇게 후하게 적진 않았거든요. 그럼.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조 이성계의 무력은 의심받을 여지가 많죠. 그럴 수밖에 태조시니까. 그렇지. 우리 태조인데. 태조의 전공을 우리 태조 쓰고 술방으로 있는데 수류탄 그분이 지금 만들고. 살아계셔. 잠깐 난 또 하나의 의심을 제기할 수 있어. 뭐예요? 조선에서 이 고려사를 집필하신 분은 고려보다 여진이 더 미워서 그런 건 아닐까? 금나라 밉다. 금나라가. 금나라가 미우니 너희가 밉다. 차마 금나라한테 발렸다라고 쓰긴 좀 그래서 척준경의 무력을 이 레벨을 상향 조정한 건 이게 아닐까? 양쪽이 미우면 그래도 나랑 가까운 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으나 고려의 여진 정벌은 여진족 측의 근데 금나라 금나라에도 측의 써 있잖아요. 역사와 네. 우리 측의 역사가 교차 검증이 다 됩니다. 여하간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금나라가 패배했어. 여진족이 패배했으면 졌다 하고 딱 넘어가요. 금사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데 흐지부지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도 졌는데 졌다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500대 500 중장기병으로 싸워서 우리 250이 죽고 여진족이 30명 죽었을 때 네. 적 30명을 죽였으나 우리가 져서 성안으로 돌아왔다. 이러고 싹 끝내요. 그러니까 250명이 안 적는 죽었어요. 거지. 안 적고 말아. 그게 뭐냐면 거짓말은 못 하겠고 역사니까 하는데 금사에는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고려도 그때 17만 명 보냈을 때 처음에 17만 명 적었다. 난 딴 데로 30만 명이라고 했다가 자꾸 이제 튀겨지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교차 검증이 되기 때문에 다 사실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공이죠. 왕자지 얘기 우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을 너무 근데 사실 이분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난 이분이 주인공이라 생각했는데. 저도요. 아닙니다. 이분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분은 관련 사료가 워낙 적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57세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해가 척준경이 사망한 해보다 22년이나 먼저. 그러니까 좀 일찍 돌아간 거야 사람이. 근데 죽고 난 직후 이제 당대 평가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게 고려 시대의 특징이야. 자, 전공은 있다 하나 위로 임금을 광고한 바 없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택한 바 없다. 해석을 하자면 나라의 공은 있다. 그러나 임금을 몸바쳐 구하려 한 적은 없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려는 마음도 없었다. 즉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했던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전공은 또 인정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야. 이기심 때문에 세우는 곡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대표는 애초에 공이라고 하는 게 국익과 사익이 타협해서 나온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이라고 인정되는 것 자체가 이미 아까도 역적 그 충신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왕 기준 군사부일체 단계에서 그 최고의 탑 사람의 그 사람의 관점 기준이잖아. 그치. 그 사람의 안위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이치에 부합하느냐 마느냐지. 그게 왕자지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생애 욕망의 선택과는 달랐을 때
그 후세 사람이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싶은 것도 왕 입장에서 약간 좀 내 입장에서 나를 쟤 나한테 뭐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비춰질 수 있죠. 근데 이 평가가 되게 재밌는 게, 자, 본받아야 될 충신은 결코 아닌데 유용한 정치인이었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 이게 고려 시대 사람들이 이 점이지대, 네. 중간지대를 인정하는 이 드라이함이 의외로 조선시대에 비해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공이 많은데 이름 때문에 거기 고려사에서 까지 하면 너무 구멍. 조선시대 안 되겠다. 고려사 쓰는데 왕자지는 못 쓰겠다. 뭐 예를 들어 이 사대부 규수가 고려사 이런 거 딱 하는데 보았더니 왕자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러면 이게 조선에서는 이게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거다. 조선 그런 게 아닌가. 세종 때는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왠지 그런 기분이 있네요. 자, 일단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왕자지 얘기하면 그냥 하나 정도 그냥 꼽는 게 있어요. 늘 꼽는 게, 이분이 송나라에 가서 대성아학을 가져왔다. 근데 이 대성아학이 우리 문묘제례학의 그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왕자지가 문공미라는 사람과 함께 송휘종 때 이제 갔다가 대성아학을 받아왔는데, 고려 때는 이게 좀 그렇게 막 되진 않았었대요. 우리의 아학으로. 근데 그냥 미비했었는데 세종 때 다시 요거를 그 미비한 점을 박연등을 함께 지시를 내려갖고 아학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문묘제례학으로 했는 옛제도에 가깝게 만들어서 문묘제례학으로 만들었는데, 문묘제례학이 뭐냐면 제사할 때 쓰는 음악인데, 성현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음악인데 이게 아직도 쓴대요. 근데 재밌는 점은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졌대요. 근데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봄, 가을로 제사 지낼 때, 성현들이 제사 지낼 때 이거를 한국에서만 남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성균관 분들 그 원래 왕 왕자지님이 들여온 거 알고 쓰시는지. 그러네. 그 왕자지 이분이 갖고 온 이제 문묘제례학, 네. 예, 요거를 이제 조선시대 세종 때 다시 이제 복원해서 네. 업그레이드해서 악보를 만들 때 비트를 누가 넣냐면 세종대왕이 직접 넣었어요. 세막대기로. 뿜빠. 세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직접 비트를 넣었어요. 이 사람 못하는 게 뭐죠?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아마 한반도 역사상 기록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무력이 뛰어난 사람 얘기를 저희가 왕자지라는 이름의 친구분을 뚫고 그대로 저희가 타넘고 안 뚫고 싶었는데 온몸으로 저희가 부딪혀가면서 이 사람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진짜 왕자지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기록이 있어야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그 국악을 연구하시는, 사료를 연구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다가 문묘제례학 이거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이걸 들여오신 하면서 모른 척하겠다. 미상. 미상. 아니 왕장군이 들여왔다. 왕장군의 성은 미상. 자, 친구의 이름 때문에, 조연으로 등장할 사람의 이름 때문에 사극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러나 못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그러나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간 한국 역사 최고의 무장. 이지 않을까. 예. 이분을 얘기하면 웹에서 다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 네. 척준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네. 이태곤 배우가 자지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공중파에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만약에 드라마 설정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때는 소중하라고 부르다가 자지자네 내 소중한 사람? 자네 자지 자는가? 소중히 자나? 신자지 대령했어. 이 드라마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는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판이 안 돼. 팟캐스트로만 듣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대신 저희는 열심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맞아. 척준경이 옛날에 저희 육룡이 나르샤 했었잖아요. 그 네. 드라마에서 그 다른 만들어진 캐릭터 척사광이라고 나오거든요. 한예리 배우분이 했던. 그러니까 척사광이 척준경의 손자다, 뭐 이렇게 후손이다. 마지막으로 척준경이 썼던 그 비급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 아니? 할아버지의 벗이었던. 자지공께서는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그녀 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